첫 번째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스카이캐슬 혹시 드라마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의문 교수님 안 보셨습니까? 오늘 가셔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본방을 사서 했었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드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송희 학부모님, 지금 현재 고등학생의 그 학부모님이십니다. 김송희 학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실에서 이 마이크 볼륨 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송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번에 입학하는 아들을 돕는데요. 저는 사실 스카이캐슬을 안 봤어요. 네, 근데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게 우리 엄마들이 아마 피부로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 느끼고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죠. 그리고 학교를 또 보내놓고 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입학제도가요. 엄마들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학종, 내신, 또 수능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냐. 정말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 공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푸시해 본 적이 없어요. 너 공부 좀 해야 하지 않겠니? 학원에서 뭔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니? 근데 엄마들은 학원에서 하는 진도들을 다 깨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미적분을 들어갔는지 아니면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학원에 쫓아가서 왜 우리 아이 미적분 왜 안 하냐고 물어보세요. 아이의 진도보다 엄마의 진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게 지금 현재 엄마들이에요. 근데 저는 참 무지랭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스카이캐슬 그 이슈가 됐을 때 조금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님은 이제 그 학부모로서 고등학교에 보내놓고 느끼는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효진 학생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치의외과 19학번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인 만큼 충분히 과정된 부분이 꽤 있었고 혹은 재미를 위해서 좀 더 덧붙인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 입시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종이라고도 말씀드릴 건데요.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면 팀 수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지방에는 거의 없는 개념인데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팀 수업이라고 그 학교의 내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 나오는 과거의 경우에는 아예 선배들한테 전통적으로 그 학원 실장님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카이캐슬이 분명히 과장은 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우리 제도의 나쁜 점들을 분명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효진 학생은 본인은 이제 의대에 입시 준비하면서 정시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 같은 데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김종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이수경 의원님 관련해서 제가 토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주민분들이라서 제가 살짝 논의했는데요. 저는 사실 스카이캐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마는 드라마이기 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워낙 교육 문제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다 보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또 들여다보고 그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여기까지 좋은데 아까 이번 박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진짜 코디가 있느냐 나도 코디를 찾아야겠다 뭐 이렇게 네, 그런 확장성까지 보이면서 내신이 개탄스럽고 안타깝고 예전에 이제 자유학기제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의식을 견인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도입되면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도를 삐집고 그 상용 시장이나 과도한 관심들이 다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시행되면 정면 시행되면 학원과의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아, 당신의 자녀의 내신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플래카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코디, 그런 코디가 어디 있느냐. 돈만 있으면 그런 코디를 사고 싶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깊이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 경제력이 안 되신 분들은 꿈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기를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강대원 장학관님께서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고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사실은 이 드라마의 목적 자체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또는 입시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몰되고 또 몰두한 그런 일부 학부모님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아마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효과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코디를 찾는 이런 전혀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벌써 여러 해 된 논란이거든요. 그리고 학종이 정말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공정한 제도를 찾는데 과연 무엇이 공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정의 공정이냐 아니면 결과의 공정이냐 또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놓고 볼 때 이게 점수 수능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가능성까지 놓고 보는 것이 공정한 거냐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에서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 느낀 것은 학부모님들이 어쩌면 이제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 어두운 욕망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을 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사실은 아주 일부의 문제를 조금 이 전체의 문제로 좀 확대해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스카이캐슬의 문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현실에서 좀 어떤 관점에서 볼까? 네, 그건 이제 이따 토론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요. 예, 결국은 이 드라마에서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 상위 1% 명문가 여성들의 처절한 욕망을 드라마로 표현하는 것, 특히 이제 그 사회적 우리 그 계급과 이런 그 부여층의 서열주의 학연 이런 것들을 찍기 위한 것이었으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제가 18년 전에 제 친구가 고등학생 장딸을 배치동 학원에 그때 당시 한 200만 원씩 주고 학원을 보낼 때 저는 저 미친 거 아닌가 제 친구를 참 휴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범 선생님 배치동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치동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부자인데 꼴 있을 정도의 부자는 대치동보다는 주로 청담동이나 아니면 저기 평창동 네. 그런 데 사시죠. 예. 사실- 대치동에서 조금 오히려 네. 그들한테 조금 약간 네.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입시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나 일부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이범 선생님께서 그 학종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랄하게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이호진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예. 사실 이호진 학생도 정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시를 목표로 두고 한 거지. 예.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는 학종을 관리해야 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었잖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학종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시작이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내신 점수를 챙기는 게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내신 점수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봉사활동, 아니면 동아리 활동, 또 독서, 아니면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세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리 다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것들 기록을 학생이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하는 건가요? 그 원칙적으로는
그 교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고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반교에서는 교사가 일일이 기록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 당사자가 그 기록을 해서 교사에게 점검받는 식으로 학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기록부를. 예, 이번에 네.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장학관님한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그 행감이라든가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종종 학교들에서 이 생활기록부를 그 부정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교사에 의해서 부정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비위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해서 외부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부정을 저지른다 또는 이게 수정해서 수정하는 횟수가 많다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수정과 관련된 것은 단순 무탈자가 많고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활동을 학생이 직접 기록하는 것은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누가 기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계속 누가 기록을 하면서 언제 어느 시기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활동에 참여했는지, 봉사활동을 갔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누가 기록을 하기는 하지만 간혹 이제 누락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누가 기록된 것을 가져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면 좋겠다. 이럴 경우 이제 네, 이제 그렇게 그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행감을 통해서 보면은 의외로 많이 지적을 당하고 감사관 실로부터 거기 그 적발을 당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학교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다시 돌아가서 김종기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우리 입시제도에 대해서 사실 저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거의 교육원 활동하면서 조금 알았었는데 이번에 이광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입시생들이 이렇게 그 10종 차림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송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제도의 개선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송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 아들이 이번에 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분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이번 박사님보다는 제가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수시나 정시나 그리고 그런 전문 용어들 수시 육과 이탈 이런 용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는데 방송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지금 아까 강의하신 것처럼 너무 복잡하다는 입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시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0% 그리고 향후에는 반반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인데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학력고사 우리 이번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예비에 그래서 저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고 저는 중간 연수했었는데 정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를 제도 도입을 한 이유가 1년에 한 날 시험을 봐서 인생을 적어하는 이런 시험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수시를 한 거고요. 수시하면서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하면서 자연적으로 진학에서 진로교육 이렇게 교육과정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는 수시, 정시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진짜 아까 얘기한 1010점 경기 같은 거 우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더라도 그렇다고 정시 위주로 한편으로 시험을 위해서 3년 내내 10년을 고생하는 거 말고 자기 진로를 찾아서 학교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독서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진학도 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 문제점은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노동 구조의 그리고 사회 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고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뉴스를 제작하는 게 저희 어떤 네. 그 이범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실제로 입시 코디가 서울에 어느 정도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는 연봉 1억까지는 제가 직접 봤어요. 네. 근데 더 꽤 많이 받는 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요즘엔 사교육 분야에 계시는 게 아니라서 더 실태 파악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아직도 제가 대치동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맞아. 자, 이 마이크 좀 바로바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업계에서 빠져나온 지 한 15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 대치동의 원장들, 컨설턴트들 네트워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치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봐야 이 몇 년 뒤가 되면 전국으로 이게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네트워크는 아직도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넓게 왔다고 평가합니다. 네. 물론 극소수의 현실이긴 하지만 네. 매우 가정돼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특정 영역에서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섞어서는 아마 어쨌든 대중들에게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치동 입시에 대해서는 그냥 올게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이효진 학생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의대를 준비하면서 주로 이제 상류사회 그래도 부를 축적한 부잣집, 쉽게 말하면 부잣집 아들들이 주변에 친구들로 의대 준비를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입시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렇게 지원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 있었습니까? 코디 비슷하게?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네. 서울과 다르게 지방은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거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네. 거의 수시의 경우는 본인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제가 삼수할 때는 서울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그것 또한 정시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 그런 수시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신 학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거의 학생들을 1년 내내 정말 꽉꽉하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들과 자료의 양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스카이캐슬이 나오는 것처럼 서울 의대 가려면 그렇게 학종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그거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의대라는 것이 정말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노력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라리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이라는 수시 제도가 있어서 네. 한 학교의 전교 1등들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꾸준히 한 명씩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전통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정말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런 식의 방향 선택하는 게 옳지 사실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간다는 지방 학생은 꿈꿀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머리가 뛰어난 친구들이 그냥 사교육의 힘을 더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 사교육보다 본인의 역량이 더 강한 친구들이 정시에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김승명 본부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변에서 그런 권유들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에 엄마들 중에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코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컨설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회를 통해서 아니다 하더라도 학원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있어요. 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청주라서 청주 안에서는 사실 컨설팅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서울로 가시죠.
네. 그리고 1학년 올라가자마자 한 학기를 지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가지고 올라가요. 서울에 가서 네, 컨설팅을 찾아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분야를 제시해 주죠. 네. 그러면 학종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내신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까지 싹 줄을 세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실제로 이제 청주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도움을 받고 있군요. 예. 그러면은 그 실제로 포트폴리오 우리 이효진 학생 이제 당사자라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실제로 관리해봤습니까? 본인이 그 친구들이 그걸 하고 있고 본인도 그걸 해왔나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시에 대해서 많이 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서울대의대, 서울대치대, 가톨릭대의대 이런 식으로 흔히 메이저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 그 친구들은 되게 준비를 많이 한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회, 봉사활동 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싶으면 의사라는 직업에 맞게 네. 수강실적도, 아. 봉사활동도, 독서활동도, 네. 티켓도 모두 다 그 방향으로 의료 관련된 것으로 다 맞추는 그런 식의 아, 이번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진짜 현장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군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번 선생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이 그 사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그 사교육의 원조다. 이범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그 정말 우리의 교육의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사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활동을 하시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제 알바로 학원 강의를 하다가 그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네. 박사 논문을 못 썼습니다. 내가 쓸 때 처음인 거였고 근데 이제 그만뒀죠. 2003년까지만 좀 학원 강의를 하고 그만뒀는데 아주 짧은 기간 이제 스타 강사를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15년 전에. 그래서 저는 저 사교육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자격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적폐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15년간 어쨌든 제 나름의 이제 다른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15년 전 경력이 계속 남아있는데 근데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강의를 하고 스타트가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한국 경제에 진짜 검은 구멍이구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좋았죠. 돈을 보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그만둔 건 제가 환멸감 때문에 그만둔 거였어요. 진짜 환멸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인데 2003년 수능하기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2달 전에 선언을 하고 진짜로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 은퇴 못했으면 지금도 어떻게 그 세계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돈을 번다는 건 기분이 좋았지만 진짜 환멸감이 드는 세상이기도 해요. 네. 일단은 뭐 제 인생이 재밌게 흘러가려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만둔 건 아니었는데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쯤에서 우리 이범 선생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방송석에서 혹시 지금 그 오고 가는 내용 그리고 그 우리 이범 선생님 아까 기조 강연 해주신 내용 중에서 혹시 이쯤에서 나는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성고등학교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이제 올 4월 1일이 되면 만 29년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20년 정도를 고등을 지도를 했고요. 마이크, 예. 마이크도 없습니까? 네. 그 고등학교 관련돼서도 교직생활 그 일부분을 보냈다고 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범생님 강의 속에서 보면 행정성 부분이 그 중에 하나는 결과하고 하나는 기회에 대한 부분도 보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대체 현실, 지역간 대체가 가능하셨는데
근데 이 학생부 중학 같은 경우는 대체 안 된다. 그것도 비교가 그랬던 주제였는데, 일단 제가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아까 나중에 학교에 보신 선생님도 보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방역 친구들의 속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되게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디가 등장하는 스카이캐슬이라는 영화 드라마를 보시고,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면, 코디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가 지금 불망이구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까 유호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북에서는 코디가 없어요. 유성인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코디 역할을 지금까지 누가 해주셨나? 선생님들이 하셨죠.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 역할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꿈을 찾아주고 진로를 하고 지금까지 진학을 해오셨다 그러죠. 그런데 대체 가능한 그 부분을 보자면 학교가 지금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아까 우리 김종기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방식을 바꾸고 평가 방식을 바꾸고 해서 아이들이 자다가 깨어나고 점점 나를 찾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부분을 이번 선생님께 주고 싶은 게 비용이 이 교육의 경제론이나 아니면 그렇게 선발의 논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키울 것인가, 좋은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그것들을 두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보면 그 다양한 그 활동을 통해서 선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진짜 비교과 많이 반영하고 영국은 조금 반영해요. 하지만 어쨌든 영국도 자기소개서를 다 씁니다. 다른 나라는 비교과라는 게 없습니다. 독일의 학생들에게 너 대학 가는데 독서 이력 들어가냐고 물어보면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또 독서 활동을 하지만 그건 다 교과예요. 비교과가 아닙니다. 별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핀란드 학생에게, 유명한 교육사님은 핀란드 학생에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가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게 반영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대학에 반영된다는 상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비교과 그런 거를 반영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독특한 미국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표본으로 미국을 많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그 모델을 많이 알게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종이 나온 겁니다. 학종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공론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였죠. 이제 입학사정관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이명박 정부였죠. 거기서 이제 학교 박스택을 빼면서 학종으로 바꾼 게 박근혜 정부였죠. 그래서 사실 김상문 장관도 거기에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이제 하다가 옆을 맞았는데 가만히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 미국의 영향이에요. 제가 그 발제문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고요. 저도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해서 이 나름대로 명문대던 학생들을 많이 알아요. 저도 상담을 하거든요. 저는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봉사로 상담해요. 봉사로. 저는 돈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봉사로 하는데 진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는데 진짜 학술 활동에 충실해가지고 이미 대학 간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대치동의 분위기가 2016년, 17년 겨울 곳에 확 변합니다. 원래 대치동은 내신이 나쁜 곳이기, 내신이 불리한 곳이기 때문에 수능이나 논술로 주로 대학에 지원했는데 학종 정원이 너무 늘어나니까 대치동에 학종 바람이 분 게 2016년, 17년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컨설팅이 엄청나게 늘어요. 원래 있었지만 확 늘어납니다. 그걸 보고 작가가 스카이캐슬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그것은 5년 뒤에 전국화됩니다. 2016, 17년 사이에 대치동에 바람이 불면요.
2021년, 22년 경에는 항상을 초월해요. 제가 28페이지를 좀 써놨는데, 야, 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구나. 너 학생의 특징이죠? 야, 화학 성적을 또 높여. 왜? 환경 문제에 제일 관련이 높은 과목이 화학이야. 그 화학의 세특기 이런 것들을 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쓰는 건 선생님이지만. 뭐 교내 과목물 있지, 교진학 이런 것도 있지, 어디에 내가 환경 문제에 대한 기사를 연재를 해.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소논문을 써. 또 이거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하면 누가 봐도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활동을 해야 되구나라는 게 입증이 되고 절대로 이 경력은 허위가 아니에요. 허위나 날조가 아니라 과정도 아니고 얘가 직접 한 거예요. 발상은 컨설턴트가 했지만 수행은 내가 했기 때문에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니까. 이를테면 한류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해외 한류팬하고 교류를 하도록 해요. 컨설턴트가. 해외 한류팬하고 교류한 게 학생도 못 적히죠? 왜? 교내 활동만 적을 수 있으니까. 교내 자율동아리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또 자율동아리 이름이 한류문화연구예요. 이름이 꽤 괜찮아 보이죠? 애들이 막 모이겠죠? 그 얘기가 회장을 해요. 회장을 하면서 또 제2외국어로 예를 들면 일본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팬클럽하고 교류를 해요. 동아리에서. 다 적혀요. 학생들. 자, 이것도 역시 발상한 컨설턴트 같지만 수행은 내가 한 거예요. 이 박사장관이 못 잡아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활동에 침투를 한다고요. 학교 활동에. 역으로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줘요. 이게 5년 내로 전국화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전국화 시작이 됐어요. 총재도 어떤 식으로든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추가 질문 있으신 거죠? 예, 좀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 선생님 말씀을 들으신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놀랍죠. 지금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학교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벌써 2, 3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서 쌤들이나 아이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라든가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교과와 비교과로 바라보는 이 시각도 지금부터 3, 4년 전에 트렌드고요. 지금은 그 비교과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를 하고 모선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이게 다 교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게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교류 뭐 이런 것들은 교외 활동은 학생들한테 원래 학교 생활 기록돼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만 기록하게 돼 있는 거지 학교 밖에서 일어난 거는 기록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대개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부분들은 이 학생 종합적에 대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오신 약간 생소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한류팬하고 교류하는 게 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만들게 한다니까요. 한류문화연구회를. 그래서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해외 한류팬하고 교류를 해요. 그럼 적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활동을 하게끔 저희 학생들도 안내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 트렌드가 이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이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선진국 같은 경우,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 그게 그 학교에 내신으로 이미 교과 활동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교과 활동의 기본의 그 사지선다형 그 수업을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활동을 또 그 교과 외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설명하신 거로 그게 이해했거든요. 장소됐어요. 제가 네. 우리 김동기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제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소논문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소논문 제가 논문을 써본 적은 없지만 고등학생들이 소논문을 써가지고 수시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논문이 없어졌고요. 교내 수상 실적도 저희 아들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상위권 아이들한테 수상 실적을 몰아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불공정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게 입시 코디네이터들이, 서울에 있는 입시 코디네이터들은 굉장히 그런 입시 전문가적인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계시는 입시 지도하시는 선생님보다 그 일을 그 선생님들은 생활 지도도 하셔야 되고 교과 지도도 하셔야 되는데 입시 코디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 지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현실 지점에서 잠깐 이호진 학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디 역할을 다 해주고 계시나요? 이거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부장 선생님께서 왜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대체품이 됐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씀해서 학교에서 대체 역할을 하는 것도 같고 한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가 맞아요. 근데 그 질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되죠. 이 많은 학생들을 그 적은 교사가 전부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들은 누구를 케어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상위권, 가능성 있는 애들. 학종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수상 기록과 많은 스펙들이 있어야 좋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스펙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에게 뿌린다면 모든 학생 200명에 다 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다치는 꼴이 되니까. 제가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학교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코디 역할을 해주고 있었지만 그건 모두가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전 이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각종 대회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정말 우수한 아이들을 모든 대회에 다 참여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을 때는 저우상, 아닐 때는 자기상 받는, 그걸 모아져놓고 보면, 이 아이한테 상 못 내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선생님 이제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저희가 항상 듣는 얘기는 우수한 학생에게 수십 개의 상을 학교에서 몰아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건 아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셔서 아마도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데에 다 참여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십 개의 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설명하시는 거고요. 우리 장학관님께서 좀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종으로 가는 그 비율을 보면 사실은 서울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그 성적 분포를 보면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사실 학종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로 주로 많이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로 상위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하게 되고 또 이제 전체 학생들에게 대한 안내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건 아까 학부모님은 청주 지역에는 이렇게 컨설팅 받을 만한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반대고요. 실제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 대입 진학지원단이라든지 상담 컨설팅단이라든지 그렇게 항상 학부모님들이 컨설팅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대면 상담을 해주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그 학생부 사본 카페에 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거 거의 공짜로 다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이용 안 하신 분들은 교육청이나 이런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활동에 대해서는 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그런 진학 지원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진학지원 센터도 만들어서 이런 기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아까도 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30년 현장에서의 그 지도 경험은 굉장히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저런 분만 사실 현장에 계신 건 아니죠. 또 선생님에 따라서는 3년, 5년밖에 안 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 선생님도 경력이 높으신 분, 적으신 분, 또 중학교에 오래 계셨던 분, 이렇게 수준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현재 대학 입학 사정관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연수를 해주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 나가서. 네, 알겠습니다. 장학관님, 지금 교육청에서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서 진학 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진학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그 사교육 코디네이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 김송희 학부모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코디네이터 지금 선생님 말씀하셔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단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답답했어요.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만 제가 받아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뭐 하기를 못하는 거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라고 해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하루 이틀 학교 미리 입학하는 학사반 같은 걸 학교에서 운영하죠. 우리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학사반은 일주일 먼저 입수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 동안 있었을 때 우리 아이가 저한테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되게 힘들어. 이거를 3년 동안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아이는 과학고를 진학을 하려고 과학고 영재원을 5년 동안 다녔어요. 과학고 영재원에 들어갈 때 인터뷰를 하는데요. 문제를 풀게 가고 그 아이의 생각으로 그 문제의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저는 수업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죠.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근데 막상 과학고 영재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과학고 아이들을 수업해주는 학원 같은 시스템으로 그 아이들 1박 2일을 보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5년 동안 하는 걸 보면서 과거 안 되겠다. 우리 아이가 저는 진로가 충분히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계속 돌봐줬는데요. 바뀔 수 없어요. 학교에 일단은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먼저 키워보신 분들이 학교에서 1, 2, 3등 아이들은 일단 의대를 목표로 한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조그마한 상처도 못 봐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학교에서 너한테 의사가 되기를 권유한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엄마 나는 전혀 과거 관심 없어. 안 하고 싶어.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구분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잘하니까 너는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고 너는 못하니까 지방대 이런 어떤 과를 가야 된다고 그냥 분위기 그런 분위기예요. 이건 사회에서 만든 건지 저는 학교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학교도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 주정고의 우리 3학년 부장선생님은 그동안 27년간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오셨는데 어떤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선 이제 그렇게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컨설팅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성기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컨설팅.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아니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정시의 비율을 적정적으로 유지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입시 현실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학부모님이 얘기하셨어요. 의사. 저는 우리 학부모님 같은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을 갖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그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훈련을 하셨는데 그 의대에 전혀 안 보내고 근데 학교에서 물론 의대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학생의 의지고 부모의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노동 시장의 노동 구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한민국의 0.1%의 두뇌를 가진 친구들이 전부 다 의대를 진학을 하면 예, 그 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돼서 행복하냐? 안 그렇거든요. 일부 행복한 의사도 있겠지만 그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계속 주식 투자하시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의사분도 영화 감독의 꿈이었는데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학력고사 점수가 너무 높아서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절대 자신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 사회 구조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부모님들, 예, 부모님들의 선택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범 선생님께서 이제 이 스카이 오늘의 그 기조강연을 통해서 우리 교육제도의 특히 학종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저는 이제 조금 오늘 다시 알게 된 게 진보교육감들이 학종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 그게 이제 그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지금 이게 사교육을 자꾸 그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육제도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의 그 교육의 질과 양은 가계에서 그 가계의 어떤 부담, 고통을 수반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선은 요원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범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제도로 인한 문제는 20%입니다. 선발제도는 주로 난이도하고 복합성, 즉 얼마나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이고, 나머지 80%는 구조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좀 장기적인 과제이고, 대학설, 구조적 요인 중에서 대학설 문제는 해결해 볼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면서 심지어 제가 차기 대선 공약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저는 뭐 안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스스로 정치인이라는 자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죄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로섬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학종과 관련해서도 논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가 스카이를 가면 누가 또 스카이를 못 가게 돼요. 제로섬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80% 구조적 요인 중에서 노동시장 요인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대학설로 인한 요인은 우리의 죄수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서 협력을 통해서, 제가 심지어 공동구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공동구매의 철학이 뭔지 생각을 잘 생각해보세요. 각기 개인적인 소비자로서 그냥 아무 데나 쓰면 가면 사면 얻을 수 없는 이익을 협력을 통해서 낮은 가격의 이익을 이제 얻어내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인 것이고,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원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갈 때까지 됐구나. 갈 때까지 갔고, 이번에 큰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의 자식 때나 손자 때가 되면 더 심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얼핏 보여드린 그 안을 지금 구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원에 보이긴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회예요. 굉장히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 비해서 역동적이고, 불과 몇 년 만에 새로운 어떤 분위기,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제도가 급격하게 도입되거나 확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치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개별적인 소비자로서 아무 데서나 가서 이제 구매를 하면 얻을 수 없는 이익을 공동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개별적인 경쟁자로 하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같은 그런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어볼 수 있다. 그런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치권이다. 그래서 자꾸 그 짐을 기획대로만 이렇게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애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학종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오늘 주제 기조감염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입시 당사자로서 학부모로서도 그것들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에서는 거기에 관해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토론들이 상당히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걸 종합을 해서 한 말씀씩 이렇게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김송희 학부모님부터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사실 부모 입장에서보다 아이들이 느끼는 그 무게감이 더 저는 항상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짊어진 거지 사실 학부모가 짊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학부모들이 다 짊어지고 아이들은 거기에 끌려오는 것 같은 형국이에요, 지금은.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자율성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가 조금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어떤 그 수업 패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유치원일 때부터 저는 사실 유치원 때 우리 애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도 해보고 나름 또 영재 스쿨이라는 데도 막 제가 보내고 그래서 영재원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그 아이가 선택한 거였어요. 저한테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6시간 이상씩 피아노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는 꿈을 이룬 거네 얘기해요. 꿈을 이루려면 엄마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아마 보통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분을 많이 포기해야겠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실 모두 거의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 아이들한테 모두 다 특별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그 평범함에 대해서 좀 더 참여 없이 봐줬으면 좋겠고 마치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대우받는 것 같은 저는 한 번은 언젠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거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서의 너의 권력은 성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조금 잘못을 해도요 선생님이 많이 봐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 권력을 피주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장년층들의 문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사고의 확장력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 때부터는 그런 데에서 먼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 아이를 키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다른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호진 학생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텐데 충분히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방금 김성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의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고3 생활을 하고 재수 3수를 걸치면서까지 치대에 가는 유일한 목표는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뭐 공학자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심지어 의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노력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서. 저는 이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들이시고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학생은 어떤 자세요? 학생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지난 재수와 삼수를 한 2년 2시간 동안 이 시스템에 맞추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크게 변화는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시대에 왔고 몇 년 후면 치과 의사가 되어 있겠죠.
그것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성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면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 제 배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별로 아쉽지 않았지만 이제야 좀 뭔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교육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어, 수학, 영어, 일단 국어는 대학교가 전혀 쓸데없고요. 영어는 그나마 뭐 원서 읽을 때 정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공학, 특히 이공계인들은 공학 계열에 가면은 좀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배운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렇게 쓸모있는 과목들은 아니죠. 전 이런 불일치와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제도를 항상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합의가 필요하고 정말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좀 뭔가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물이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말씀. 예, 우리 이범 선생님 나중에 마무리 해주시고요. 김정기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 성함이 이호진 학생. 예. 저도 사실 꿈이 없었습니다. 예. 이호진 학생은 지금 오늘 몇 살이죠? 예. 저는 40대 중반까지도 꿈이 없었고요. 지금도 꿈을 찾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은 아니고요. 요즘 저희 회사 사장이 공산이라 큰일 납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원 박사님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과연 내 꿈은 무엇인가?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여유도 없었고. 아까 제도에 맞춰준 대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만족을 왜 모르는가,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 많았냐면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 호구수단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 스스로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인가,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교육이 지난보다는 진로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그렇게 못 알아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ISK라는 국제학교에 우연히 졸업식을 참가하게 됐는데 거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라서 주재원 자녀들이 거의 30% 이상, 졸업생의 30% 이상이 한국 주재원 자녀였습니다. 그 졸업식은요,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거기 30%의 한국 졸업생의 95%의 자기의 꿈이, 자기의 미래가 닥터 아니면 덴티스트. 이게 걔들의 꿈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들의 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종희 학부모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다소 못해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아이를 키워가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배우느냐, 이제 다양한 교과도 배우고 교과 외 활동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막상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힘도 들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많이 부담스럽고 어렵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사교육의 문제도 생기고 또 입시 코디의 문제도 생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 어려운 일들, 어려운 책도 많이 읽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진로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했던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나중에 아이가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했을 때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대학을 갔든 못 갔든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소중한 어떤 자산 또는 그 학생의 역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학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길러낼 것이냐, 그러니까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펼쳐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의사소통 또는 뭐 자기 관리 역량 뭐 이런 다양한 그 역량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자기 꿈이나 진로 관련해서 별다른 그런 진로가 뚜렷하지 않아서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교육이 사실은 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요즘은 그 진로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교육원도 만들었지만 이 진로교육원을 만든 목적 자체도 학생들이 아무런 꿈이 없이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것. 근데 그렇게 되면 공부의 의욕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뚜렷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율도 높아지고 훨씬 집중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성취해 나가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중학교 시절에 아니면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 하고 싶은 목표를 뚜렷이 가진 다음에 그것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겪어가도록 사실 저희가 그렇게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까지 가는 이런 대입제도가 사실은 이제 학종에 가까운 제도고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수능을 몇 점 이상 맞았다 해서 자기가 맞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갈 대학을 고르는 것이 사실은 좀 정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자기 꿈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려면 사실은 학종이라는 제도가 자신이 꿈에 맞게 교과를 어떻게 선택하고 동아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또는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꿈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포즈를 해주기도 하고 컨셉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그런 꿈을 갖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다 지도를 해주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맞춰서 자기 계획, 그 학업에 대한 계획, 또 고등학교 생활 계획을 어떻게 짜갈까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에 걸맞는 그런 대입제도가 사실은 이제 논란은 많지만 지금 학종에 좀 가깝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종이 완전한 제도는 아니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것처럼 불안감이 있죠. 이 학종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 정도 준비를 하면 합격하냐 못하냐 이게 사실 어느 누구도 답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수능이나 정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장학관님. 예, 학종이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그 진로와 꿈을 찾는데 적합한 교육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범 선생님, 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대입 논쟁, 작년에 있었던 공론화 논쟁에 끼지 못한 이유가 이제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고 있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저는 학종도 싫어하고 수능도 싫어합니다.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 논쟁이 끼면 뭐가 되겠습니까? 회색분자가 되는 거죠. 회색분자 내지는 그냥 훈수분. 이게 되게 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안을 만드는 데는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기적인 수능인 학종이냐 미국과적 문제하는 데는 참 알아가기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자신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독차기를 빨리 시키는 이런 교육이 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라는 회의감이 드는 것은 맞고 학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입학사는 문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니 교과를 개혁해야지 왜 미교과를 갖다 붙이냐. 제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의식들을 다 교과로 집어넣어서 교과를 다양화하고 교과에서 더
교육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 그 기교과를 새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다음 더 세교육을 걱정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비판을 하게 된 계기였고요. 저는 한국 교육의 주류를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곁다리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메인이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메인이 되는 수업을 바꾸는 게 제 목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애 넷을 키우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중학 2학년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없어지네요. 이게 부모의 영향이나 가정교육의 영향이 아닙니다. 저와 저희 가정교육의 분위기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표준적인 주류 공교육을 받으면서 애들이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류교육을 갖다 붙이고 교육자를 갖다 붙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메인이 되는 바로 수업과 평가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지난 1월에도 그 아이비에 관련된 토론회 청주교육에 와서 제가 발표했는데 아이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뭡니다. 무슨 뭐 수행평가 이게 아니고 메인이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메인이 되는 그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교부가 바뀌어야 되고 그 비교과, 수행평가, 그런 진로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주류를 바꿔야 된다고 주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저는 됐다고 판단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오늘 이범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대학의 그 선발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그 학생은 바꿀 수 없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주체가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이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김정민 팀장님 기성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까지 꿈이 없었다라는 것.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 그 주체는 본인은 빠지고 다른 조건들이 직업 선택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장학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에 맞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희 교육연회가 공호국외연수를 갔을 때 덴마크에서 저희가 배운 것은 그 나라는 유럽들은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소통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교육의 목적이 대입으로 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북유럽처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국민의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발제해 주신 이범 선생님, 김종희 팀장님, 강대훈 장학관님, 우리 이호진 학생, 김송희 학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충주 아주 시골 학교에서 왔습니다. 저 충주 다음초등학교 동문회 총동문회장 박노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당에서 충북이 내일을 준비한다.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는 걸 갖고 오늘 토론을 하셨습니다. 오늘 앞에 계시는 토론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카이 캐슬을 거창한 거 말고요. 우리 농촌 소학교, 조그만 학교도 여담에서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먼저 번에 우리 학교에 그 시골 학교에 10월 11일 날 이수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 아주 산골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골학교, 농촌소학교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하신 날에서 하도 고마워서 왔습니다. 이수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그 패널 여러분들과 여러분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